시간이 돼서 저기 심포지움의 복심포지움의 이제 후반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부득이 여러 선생님들한테 평소와 달리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기보다는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은 그냥 그런 분에 한해서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때 그 발표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저 자막이 사실은 떠 있다가 이제 지금 자막이 없어졌는데 왜 문명이 삼중 구조로 네. 굉장히 아주 독창적인 그 내용을 만들으셨고 제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삼중 구조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삼중 구조가 그 중핵 부분하고 사회 체계 부분이 있고 이제 과학 기술 이게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각 층위별로 이제 그 사실의 세계하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의 세계가 다 있을 걸로 이렇게 봤었어요. 각 층별로. 예. 근데 이제 그 요번에 나온 그 문명의 융합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 그 연구하는 부분은 과학기술 쪽에 해당하는 걸로 보셨어요. 예.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려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구도로 그거를 개념 정리를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가 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자 철학이란 말이죠. 중핵 부분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교, 예술, 철학이 있는데 철학에 그러면은 철학도 학문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학문의 세계가 아닌 철학이 뭐가 있나요? 종교와 예술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개념은 저는 그냥 학문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문의 세계가 아닌 철학은 뭡니까? 사실의 세계에서의. 그거는 통상 뭐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세계관. 네. 이제 독일어로 말하면 벨트 안샤웅이라고 했을 때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적 차원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그 견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러면 특히 세계에 대한 관점 벨트 안샤웅. 그러면 학문으로서 그걸 분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벨트 안샤웅 레레. 그 종교 있고 종교학이 있잖아요. 같은 식으로. 분명히 종교라고 하는 사회 현상이 있죠. 철학도 마찬가지. 철학도 기본 신념 체계로서의 철학이 있다 이거지. 뭐 거기 더 비근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이데올로기다 했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학문 탐구하는 학문은 아니고 우리가 현상. 어떤 세계나 인간 사회에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 체계 아닙니까? 신념이거든.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신념 체계로서의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과 탐구 설명을 할 때 학문으로서 이거는 여기 뭐 여러 인문사회과 하나로 브랜치로서 할 때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과학기술 예. 그 체계를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처음에 이제 그 책 나오기 전에 발제하셨을 때 전에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기서 과학기술은 자연과학기술로 봤었어요. 그냥 뭐 인문사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체계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긴 정치, 경제,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체계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자연과학적인 거하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토목도 이루어지고, 뭐 댐도 쌓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걸 연구하는 자연과학 기술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책에서 요번에 나온 책에서 보고선 뭐냐면 이 모든 인문사회 자연의 어떤 학문적인 요소는 다 과학기술 쪽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를 하신 걸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코멘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충돌, 분명히 충돌이냐 융합이냐 이건데 저는 이한구 선생님도 역시 신념 체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본 것이다라고 보게 되며, 그야말로
하나의 문명권의 신념 체계에 속했기 때문에 예예. 융합이라는 논리를 꺼낸 거지. 어떤 그걸 벗어난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제가 보기에 뭐냐면은 이제 이 헌팅턴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이분법 아닙니까 본래가 충돌이라는 것도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우리와 그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네네. 한 거죠. 예, 기독교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바탕이 있고 예. 요즘에 나오는 그 투키디데스라는 함정. 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논리도 그 앨리스는 우리 행정학자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저 행정학 공부할 때 앨리슨 책 안 읽고서는 학위를 못했어요. 전에 나온 책인데 예예예. 전형적인 이 사람도 이제 그 충돌론 그렇지. 사람이고 서양식의 사고 방식을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동양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의 사고는 그런 이분법이기보다는 어떤 오히려 근본적인 어떤 그걸 융합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사고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한구 교수님도 어떤 역시 동양인 이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그 융합이다. 그 신념 체계의 동아시아적인 신념 체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융합론을 내세우신 게 아니냐 하는 가설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 하나만 더 제가 한 것은 마지막에 아까 이제 설명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 이제 그걸 마지막에 설명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문득 의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래서 실증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실증 연구하신 것이 전부 뭐냐면 SCI니 스코프스니 이런 데 이제 저널에 실린 것이 학문적인 그런 학문적인 체계죠. 체계에서의 어떤 융합을 보신 그렇죠. 거죠. 그다음 그는 제가 보기에는 예. 선생님의 문명 삼중 구조론에 의하면 그것은 문명의 융합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융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념 체계나 이런 쪽에서의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선생님이 하신 건 뭐 학술적인 논쟁에서의 융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분명히 융합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학기술 그 삼중구조의 마지막 쪽에 맨 밖에 있는 거. 그리고 선생님도 분명히 강조를 하셨어요. 과학기술이 제일 빨리 변한다. 그렇죠. 그걸 입증한 거죠. 과학기술이 빨리 변하는 것을 학술지의 융합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라고 보고 싶고 그것이 그야말로 삼중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문명의 융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가설을 또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의 그 지적은 말하자면 이제 지식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논의하는 모든 이 지식 체계와 그 이런 논의까지도 전체 그 사회적인 틀 속에서 전개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지식 사회학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지식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대주의라는 또 그런 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뭐 비판적 합리주의자라는 그 합리주의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지식 사회학적인 측면은 넘어서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뭐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렇다 해도 제 논의가 어떤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설명은 조금 제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제가 실증 연구한 25년간의 그것은 이제 세계 중요 학술지 그 키워드 논의 주제들을 통해서 이제 밝힌 거지만은 이제 제대로 하려면 물론 그 일상생활 세계 속에서 전개되는 여러 문화 유전자들의 융합도 같이 거론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신문이라든지 또 이런 일반 대중 저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도 없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모든 그 기록들이 지금 축적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좀 불완전한 상태지만은 이 학술 그
삼중 구조의 제일 바깥에 있는 것들을 논의함으로써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저도 신중석 교수도 이렇게 지적했지만은 그 세 구조는 서로 상호작용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일 바깥에 그 과학기술 문명에서의 그 융합이 일어난다면은 끝내는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건 또 신념 체계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제 논리는 그겁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또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또 그것도 거기 이제 어떤 문명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강도도 물론 다를 수 있겠고. 그러나 여튼간에 저는 그 제일 뭐랄까 실증적인 자료로서 보여주기 쉬운 것 하나를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그냥 제가 이론적 차원에서 빈소리 한 것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우선 선생님이 대작을 내셨는데 감히 좀 뭐라고 토를 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몇 가지 좀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 마이크로한 것일 수도 있고 말씀드리면은 이 선생님께서 아까 이 문명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사실적인 측면이면서 또 규범적인 측면 당위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그 보편 문명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형성되는 걸 당위적으로 본다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서구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론적 보편성, 보편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중심주의,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세계화 시대에 이 보편 융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보편성도 어쩔 수 없이 선진국 문명, 강대국 문명이 주도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중심주의에 의해서 약소국이나 또는 문화적인 후발국이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문화 담론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본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서로 다른 문화나 문명이 접변했을 때, 이 어컬처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문명, 세 문명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는 문화의 융합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문명이 다른 문명이 완전히 동화되는 형태의 그러나 새로워지지는 않죠. 그냥 동화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문명 간에 소위 아카마데이션이라고 해서 수용, 다른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어커머데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문화가 서로 이렇게 접변하는 과정에서 더 자기의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그런 소위 이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화 접변에서 일어나는 유형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문화융합이라는 형태, 이 다양한 문화들의 접변의 결과가 문화융합이라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 더구나 당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기술적으로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화들이 이제 얘기한 대로 융합이나 수용이나 동화나 공고화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편성,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론적 보편성은 아닙니다만 다원적 보편성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또 현실적인 것이지 일정한 방향으로 융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보편 문명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현실적으로 팩트를 또 규범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떤 좀 그 기본적인 프레임 세팅에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명 그 중핵으로서 종교, 예술, 철학을 언급을 하셨는데 종교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에
언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자료에도 보면은 러시아와 서구의 저자도 고유한 언어를 갖지 못하면은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다 강조했고, 또 바베리안 그 그리스의 그 문제도 언급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화의 어떤 문명의 중핵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 이 국내에서도 조동일 교수님 같은 분은 물론 국학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은 언어에 따라서 한자 문화권의 유교 문명, 또 아랍어의 이슬람 문명, 라틴어의 기독교 문명, 산스크리트의 힌두교 불교 문명, 이렇게 언어를 중심으로 문명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볼 때도 이건 백종현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 존 로크도 58세 때 쓴 1690년입니다. 쓴 인간 지성론을 쓸 때 비로소 영어로 이제 글을 썼고,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썼다는 겁니다. 칸트도 1781년에 쓴 순수이성 비판, 칸트가 57세 때, 칸트는 80세까지 살아있는 분이지만 57세 때 쓴 그 1781년 순수이성 비판 때 비로소 독일어로 썼고,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라틴어에서부터 독일어, 영어로 이렇게 철학자들이 글을 쓰면서부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 또 독일의 철학이 상당히 본궤도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철학보다 더 기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핵 부분에 종교, 오히려 철학이나 예술보다도 더 언어라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구조론에서 선생님의 삼중 구조론은 정말 독창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불편한 두 번째 점은 거기에 사회 체제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들어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는 이거는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보다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오히려 문화 속에 사회 문화도 있고 정치 문화도 있고 경제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개념들을 이렇게 사회 체제의 동일한 디멘션에 넣어가지고 묶는 것이 과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번째 불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기 과학기술을 선생님께서는 물론 단순화해가지고 군사력이라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셔가지고 쭉 상호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이 과학기술 중에 과학에는 인문과학도 선생님 넣으셨고 사회과학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과학의 기술, 자연과학의 기초이론, 기술일 때는 군사력으로 이걸 묶는 것이 임플리케이션을 묶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그건 너무 편협한 어떤 표현과 개념, 과학기술 개념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4페이지고 하단에 보면은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우리 나름의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이미 전 세계가 한 동네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것은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여기서 우리 나름의 모델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세계화 시대에 한 동네가 되더라도, 그러나 각 동네 안에 작은 마을들, 이런 것들이 다양성, 그 나름대로 어떤 전통과 특성을 가지고 한 동네가 되었을 때 훨씬 더 그 동네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 소위 이 한 동네 안에 작은 마을들이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델도 있고 전통도 있고 특성도 있어야만이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한 동네가 되었을 때 그 동네가 더 바람직하다, 소위 풍요롭다 하는 이유는, 이 세계화 개념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사회학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동질화와 차별화, 지역주의와 세계주의라는 두 상반된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 세계화라는 게 또 통일성과 획일성만으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통일성이 상반되지만 이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에 더 잘 적응을 하려면은 한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 나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한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풍요로운 세계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저력이 될 수 있고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나름의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문명다원주의를 토인비를 인용하시면서 다양한 여러 다수의 문명들이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전제하에서 문명다원주의를 계속 이제 해석하시고 그렇게 논리 전개하시는데 물론 고전적인 의미의 문명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선생님도 거기 상당히 현대적인 다원주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도 하셨는데요. 요즘 그 논의하고 있는 이 문화다원주의 또 문명다원주의는 문화 상대주의하고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소위 문명다원주의는 문화 상대주의, 문명 상대주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특정 문화로 일원화되는 보편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문화다원주의는 각 문화의 문화별로 고유성, 차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판단만 하는 것이지 그 차이성과 고유성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논의 이 문화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문화 상대주의는 아주 폐쇄적입니다. 각 문화마다 서로 상대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들 간의 교류나 접변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문화다원주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방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문화다원주의, 문명다원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문명 상대주의라 그랬을 때는 얘기가 되지만은 다원주의라 그랬을 때는 아마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네, 정말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현 교수님은 학문의 한국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명의 융합이 좀 아무래도 좀 여러 면에서 좀 그 눈에 거슬렸을 걸로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또 제가 자세한 또 이게 정말 좋은 말씀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재판 낼 때 좀 연구해서 이게 좀 반영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보편주의의 서구 문명 보편주의나 제국주의의 행태가 잠복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건 뭐 정말 좋은 지적 같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튼간에 우리 자체의 특수성을만을 추구해 가지고는 못 살아가니까 이거 자칫하면 인디안 돼버리고 마니까 뭔가 그 흐름에 지금 맞춰야 지금 생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막 그런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걸 뭐 찬양하고 또 뭐 추종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도도한 물결을 흐르면서 이렇게 역사를 진전시켜 갈 때 그 물결에 편성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제 질문은. 그러면 인디안 같이 낙오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제 논의의 밑바탕에는 거의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든 현재 기존의 문명들을 로컬 문명으로 삼아서 그것을 다시 융합한다 해도 아마 지금 지배적인 문명의 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작동할 것이라는 뭐 예측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에 대한 다원주의자들의 답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중핵들은 근데 언어가 중요한 건 하지만은 저는 언어 때문에 세계가 달리 보이고 막 한다는 그런 우어프 사피어 이론은 조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교 문명관 할 때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이렇게 적어도 네 나라를 같이 묶어야 되는데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걸 하나로 언어를 여기 중앙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말이지. 언어는 중요하긴 해도 그 중핵에 꼭 들어가야 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말씀 다 맞다고 봅니다. 상대주의하고 다원주의를 같이 보다가 이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지금 현재 상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렇지만은 다원주의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또 많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다원주의를 그렇게 많이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또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